니체 씨, 근대가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헤겔 등이 걸출한 철학자를 낳으면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종합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회의주의적인 사조도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갔다. 쇼펜하우어로 대표되는 염세주의나 키에르케고르에서 야스퍼스로 이어지는 실존주의는 종교 이성이라는 기존 가치를 거부하고 개인의 삶과 개체의 한계에 대해서 논했다. 이러한 철학적 조주는 철학사의 거인인 니체에 이르러 극단화되었고 결국 중세의 종교와 근대의 이성을 전복시켜 현대의 포스트 모던이 등장하는 길을 열었다. 여기서는 니체의 서구 사회 비판과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니체의 별명은 망치를 든 철학자로 별명에 맞게 그는 근대의 서구 문화 전체를 전복하려고 했다. 니체가 진단한 근대의 서구 사회는 병들고 건강하지 못했다. 병의 원인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는 서구 이성 중심주의 철학과 예수 이후의 그리스도교 사상이었다. 특히 니체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반한 윤리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도덕관으로 도덕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갔다.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좋음과 나쁨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이 어휘들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좋음과 선은 다르다. 예를 들어 명품 핸드백은 좋은 것이지만 선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싸구려 핸드백은 나쁜 거지만 악한 것은 아니다. 니체도 이를 구분해서 사용했다. 그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는 선악이 구분 대신 좋음과 나쁨의 구분이 있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주인이 생활 방식을 말하고 나쁜 것은 노예의 생활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 주인과 노예는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덕목이 달랐다. 니체에 따르면 주인이 도덕은 지배자 계급이 도덕으로 여기에는 진취성과 확실성, 결단력, 창조력 등이 내포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은 주인처럼 행동한다. 자신이 주인이므로 법을 만들거나 폐기하거나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그는 도덕에 구속받지 않고 도덕을 스스로 창조해 나간다. 니체에 따르면 주인의 도덕은 건강하고 좋은 것이다. 반면에 노예의 도덕은 나쁘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강압되는 부자연스럽고 억눌린 도덕이다. 노예의 도덕은 겸손, 근면, 친절, 순종, 질서의 순응 등이 강조된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착해야 하는 계급은 노예 계급이다.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노예 도덕의 본질이 분노와 원한임을 밝혔다.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인에게 현실적으로 복수하지 못하는 억눌린 노예들의 원한이 그들의 도덕의 본질인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노예 도덕을 원한이 도덕이라고 생각했으며 건강하지 못한 도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원한이 도덕을 근본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 이집트부터 로마 시기 노예는 구체적으로 유대 민족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은 원한으로 시작되고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띈다. 주인에 대한 그들의 원한은 점차 왜곡되고 이상화되어 결국에는 독특한 형 이상학적 개념으로 재탄생한다. 즉 노예들은 자신들이 가진 도덕인 겸손, 근면, 순종, 순응 등을 선이라는 형 이상학적 개념으로 뒤바꾼다. 그리고 주인이 진취성, 결단력, 창조력 등은 악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절하한다. 마음속으로 소심하게 복수하는 것이다.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 좋음은 악이 되고 나쁨은 선이 되는 가치 전도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에게서 발생한 그리스도교가 이러한 선과 악의 개념을 공고히 했다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교는 유럽 사회 전체를 장악하면서 유럽인들에게 선과 악이라는 원한이 도덕관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다. 무엇인가 억눌리고 금욕적이며 겸손하고 희생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로 유럽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니체는 판단했다. 그에 따르면 주인이 도덕은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도덕이지만 노예의 도덕은 타인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병든 도덕이다. 병든 사회에 대한 니체의 처방은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제시된 초인사상과 영원회귀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영원회귀는 같은 우주가 무한히 처음으로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니체 사상의 주요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영원회귀에 따르면 나는 나의 삶이 끝나고 정확하게 나의 삶을 그대로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은 힌두교나 불교에서의 윤회와는 다르다. 윤회는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것이지만 영원회귀는 지금 자신이 삶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다. 나의 부모님과 다시 함께 유년기를 보내고 동일한 대입시험에서 동일한 문제를 풀고 동일한 결과로 동일한 대학에 가서 같은 사람과 사랑하고 싸우고 헤어지며 같은 날짜에 결혼하고 같은 아이를 낳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내가 죽었던 동일한 날짜에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는 순간부터 나는 또다시 내 삶을 새롭고도 동일하게 반복한다. 어떤가? 끔찍한가? 아니면 기쁜가? 영원회귀는 우리로 하여금 삶과 순간이라는 두 종류의 시간의 가치를 뒤집어 놓는다. 기존에는 80년의 삶은 길고 지금 이 순간에 짧지만 영원회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80년의 삶은 유한하지만 이 순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영원한 시간임을 말이다. 영원한 순간에 비해 볼 때 80년의 유한한 삶의 길이는 0에 수렴한다. 영원회귀를 깨달은 존재는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뀐다. 그는 먼 미래의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내 평생이 삶보다 훨씬 긴 무한히 반복될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된 존재는 지금까지의 삶을 초월한 초인의 모습에 한 걸음 다가간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의 철학적 흐름을 알아보았다. 근대는 우선 절대주의 측면에서 합리론이 등장했다. 합리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탐구를 강조한다. 반면 상대주의 측면에서 경험론은 진리 추구의 방법으로 경험적 관찰을 주장한다. 인식론이 두 측면인 합리론과 경험론의 종합으로 칸트는 관념론을 제시했다. 현상과 물 자체를 분리하고 진리 탐구를 판단 주체의 분석에서 찾는 칸트의 혁명적인 사고 전환은 고대부터 중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철학의 종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사의 주요 흐름과 함께 회의주의도 염세주의나 실존주의 형태로 등장했다. 그리고 니체에 이르러 집대성된 회의주의는 근대를 마감하고 현대의 포스트 모던을 위한 시작을 열었다. 지금까지 철학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간 정리. 고대부터 근대까지 철학이 역사를 따라왔다. 철학은 진리에 대한 세 가지 입장으로서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철학이 시작된 고대에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절대주의 세계관을 제시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탐구를 주장하며 상대주의적 입장을 강조했다.
소피스트들은 고정불변의 진리를 거부하는 회의주의적 경향이 강했는데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는 철학의 거장들로부터 비판이 대상이 되었다. 중세는 플라톤이 절대주의 철학이 영향을 받은 교부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이 발견되면서 스콜라 철학이 탄생했다. 스콜라 철학은 중세의 가장 중요한 논쟁이었던 보편 논쟁과 함께 전개되었는데, 보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실제론과 유명론이 입장 대립이 있었다. 스콜라 철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쟁적 분위기는 근대 이성 중심주의 철학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함께 등장한 근대 이성 중심 시대에 이르러 철학의 담론은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변화했다. 합리론과 경험론은 모두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인식론적 측면을 강조했다. 데카르트를 대표로 하는 대륙 합리론은 절대적 이성으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반면 베이컨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 경험론은 상대적 물질 세계에 대한 경험이 진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진리에 대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오랜 대결을 종합한 인물이 칸트다. 칸트의 관념론에 따르면 인간은 감각을 넘어선 실제 세계인 물자체 세계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고 다만 감각과 이성을 통해 구성된 현상세계만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눈앞의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함으로써 세계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사실 실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기라기보다는 나에 의해 구성된 내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나의 외부를 강조하는 경험론과 나의 내면을 강조하는 합리론은 칸트에 이르러 종합된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이성적 논쟁 전체를 전복시키며 니체의 회의주의가 등장했다. 니체는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과 그리스도교 전통을 모두 비판하며 이성 중심의 근대를 끝내고 현대의 반이성적 시대를 열었다. 현대 철학,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실존주의. 칸트가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이후 니체가 서양 전체를 뒤집고 마르크스가 인간이 이 시기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계급적 관계를 지적하면서 현대 철학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뒤섞인 양상을 보인다. 무수히 많은 철학적 사조와 철학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인물은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이다. 현대의 다양한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이데거 A. 하이데거는 20세기에 독일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철학자다. 그는 인식론과 관념론으로 흐르고 있는 철학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존재론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이후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중세는 보편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고 근대에 들어와서 인식론과 관념론이 철학의 주류를 이루었으니 말이다. 하이데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게 언급했으나 그 이후에 다뤄지지 않은 존재라는 무거운 주제를 20세기에 다시 꺼내들었다. 하이데거의 대표적인 저서는 존재와 시간으로 두께와 난해함은 거의 모든 철학서를 압도한다. 하지만 분량과 표현이 벽 너머에서 그가 다루는 주제는 매우 심오하고 중요하다. 하이데거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인 존재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있음에 대한 것이다. 사과가 있다고 할 때 그 있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이데거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존재가 고대 그리스 이후로는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적 혼란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어를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존재와 존재자가 구분된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하이데거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인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에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존재와 존재자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망각함으로써 존재자에게만 관심을 가졌지 존재를 탐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럼 존재와 존재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하는 것이고 존재자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다. 다만 이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것 안에 존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존재는 특정 존재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사과가 있다라고 할 때 사과는 존재자다. 그럼 그 사과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당연히 있는 상태에 있다. 하이데거가 주목하는 것은 사과가 사과로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무엇, 다시 말해 그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길고 긴 탐구와 난해함을 무리하게 건너뛰고 답부터 말하면 존재란 드러나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드러나 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은폐되지 않음으로써의 비은폐성이다. 쉽게 말해서 존재란 숨겨져 있지 않고 그 상태 자체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비은폐성을 알레테이아라고 말했다. 알레테이아는 망각, 은폐라는 의미의 레테의 부정을 의미하는 알을 붙인 것으로 말 그대로 은폐되지 않음, 비은폐성, 탈은폐성이라는 뜻이다. 재미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알레테리아를 진리라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정의하면 존재는 비은폐성으로 알레테리아이고 이는 진리다. 일단 화는 내지 말자.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하는 마음 이해한다. 의미를 이해하면 쉬운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뿐이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관념론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 칸트는 세계를 둘로 나눴다. 기억하는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실제 세계로서의 물 자체의 세계와 나의 내면적 세계로서의 현상 세계로 말이다. 인간은 현상 세계 속에 산다. 진짜 세계인 물 자체에는 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과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칸트나 하이데거는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의식임을 안다. 현상 세계는 나의 의식이 공간, 의식이 장에서 드러난다. 하이데거는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눈앞의 존재자들, 의자, 책상, 컵, 사과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바로 나의 의식이 장에서 드러난다. 의식이 열린 장에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의식이 장을 하이데거의 용어로 존재 비은폐성 진리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의식이 열린 장이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하는 존재인 것이다. 사실 의식이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신비롭고 심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식에 대한 문제를 이 책이 마지막 신비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하이데거로 돌아오자. 우리는 하이데거의 물음과 답을 알았다. 물음은 존재는 무엇인가? 였고 답은 비은폐성으로서의 알레테이아, 진리였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철학에서는 답뿐만 아니라 답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 질문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하이데거는 존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존재자에 대한 탐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존재자나 탐구할 수 없다. 이자한테 아무리 존재가 뭐냐고 물어봐도 답을 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존재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존재자에게 가서 존재에 대해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존재자는 지구에서는 인간이 유일하다. 존재에 대한 물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어휘는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철학적 이념적으로 오염되어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존재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존재자를 인간이라는 용어 대신 현존재라고 부르기로 했다. 현존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자는 현재 존재한다는 시간성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하이데거는 존재를 탐구하기 위해 현존재의 시간성을 탐구했다. 그리고 시간은 존재의 나타남 그 자체를 밝혔다. 그래서 그의 저서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다. 단순화해보자. 하이데거의 사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철학의 역사는 존재자에게만 관심이 있지 존재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존재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데 존재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현존재를 탐구해야 한다. 셋째, 현존재를 탐구하면 존재는 시간성 위에서 밝혀진다. 넷째, 시간에서 나타나는 존재 자체는 비음패성으로 알레테이아이며 이는 진리를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무거운 주제인 존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주의 깊게 언어를 정교화했다.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규칙을 부여해서 존재를 탐구하는 길로 과감하게 우리를 안내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저서는 어렵고 낯설어졌다. 쓸데없이 존재 자체가 매우 궁금하고 난해함을 극복할 의지와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의 저서들을 읽어봐도 괜찮겠다. 다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도 삶의 지정이 될 만한 건 없다. 하이데거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실존주의 철학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자신을 실존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다. 실제로 하이데거가 존재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존재론의 철학자로 봐야 할 것이다. 이상학적이고 경험되지 않은 존재에 대해 탐구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를 절대주의 철학자로 분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